최근 안보 동향을 살펴 정세를 전망합니다. 안전과 평화를 다지는 시간, 디펜스 프라임 조수빈입니다. 북한이 연이어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자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무력 도발할 시 강 끝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언급했죠. 오늘의 첫 번째 프라임 이슈는 다시 켜진 대북 확성기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연이은 대남 풍선 살포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켰습니다. 이게 6년 만이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담깁니까? 예, 1963년에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에서는 보도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을 주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를 이용해서 강력한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보도 부분에서는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소식과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했다라는 소식 등이 방송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자랑이죠. 방탄소년단 히트곡 등도 송출이 됐습니다. 주로 대한민국의 그동안 발전상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담겼는데요. 그동안 그러면은 어떤 확성기 방송들이 있었냐? 이게 또 시기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건전가요나 국제 뉴스 정보도 방송이 됐죠. 이때 저희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성대한 행사를 대한민국이 치른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방송이 됐죠. 2000년대 들어서게 되면은 국내외 뉴스는 물론이고 스포츠 소식, 일기예보 등 실생활과 관련된 정보들을 지속해서 방송을 했고요. 다만 방송을 직접 접하는 젊은 군인들의 사상을 좀 흔들기 위해서 이때부터는 우리나라 아이돌 노래들이 조금씩 방송이 되게 됐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런 전략 자체가 오히려 북한 내부에서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그리고 분석도 있습니다. 노래가 어떤 것들이 주로 방송이 되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데요. 네. 조금 리스트를 뽑아봤더니 원더걸스의 I Feel You,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아이 마음, 빅뱅, 뱅뱅뱅 등의 노래가 틀어졌고요. 이후에도 아이돌, I.O.I, 러블리즈, 여자친구 등의 이 여자 아이돌 노래 등도 많이 방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완전히 아이돌 노래만 틀었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양혜은님의 내 꿈을 펼쳐라, 통일 어린이 합창단의 그날이 오면, 가거라, 38선도 종종 방송이 돼서 그야말로 신구 세대를 아우르는 방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 기자님 지금 음악 방송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거예요. 지금 아이돌 노래 중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 있어요? 없습니다. 소원을 말해봐도 몰라요? 들어는 봤는데 소원이 별로 없었어요. 네, 소원을 말해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젊은 층의 마음을 아주 촉촉하게 해서 흔들어 놓겠다. 이거를 이제 심리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재미있는 보도를 읽은 게 그 일기예보는 뭐하러 하나 싶은데 북한의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딱 이렇게 저 일기예보대로 내일 비가 온다는데 비가 왔어. 이러면 그게 또 엄청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귀순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리고 이등병의 편지 이런 거 하면 거긴 또 군 생활 오래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막 고향의 어머니 생각나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실제로 귀순을 결심할 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다, 대북 방송이.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듯이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감성에 호소하는 것들이 많다는 게 놀라웠는데, 북한이 그래서 더 민감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체제 경쟁을 해왔잖아요. 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은 자기네 정치적 목적에 맞게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게 되면 저거 말도 안 되는 건데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가 한 말들 메시지가 정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랄까
다른 곳에서의 정보 유입을 차단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위주의 국가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정보의 어떤 유통이 차단됩니다. 네, 그렇죠. 예,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확성기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뭐 보정식과 이동식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휴전선 지역에서 틀게 되면은 북한 지역으로 한 30km까지 뭐 많게는 간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듣고 그 군인들이 또 이동하게 되면 사람에 의해서 또 이렇게 또 메시지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어느 곳에 결집이 되고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북한 정권에서 얘기했던 것과 다른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이 이제 뭐랄까 깨닫는 순간부터 안에서 이제 정치적 불안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휴민트를 뭐라 하죠? 휴먼 인텔리전스라고 하잖아요. 휴민트가 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가장 어떤 대표적인 과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전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효과는 뭐냐면 북한 체제가 선전하고 선동했던 그런 어떤 인지된 어떤 잘못된 것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면서 잘 못 따르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김씨 세습의 어떤 그 정치력을 좀 이렇게 공고해야 하는 것을 좀 약화시키는 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 측면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재밌는 경험이 다른 방송에서 탈북민들 자주 만날 기회가 있는데 MZ세대가 한번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MZ세대보다 더 통통 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약간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북한이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이 북한의 신세대들도 통통 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노래 듣고 방송 듣고 흔들릴까 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세대,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을 흔히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데요. 저도 탈북민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럼 장마당 세대가 우리로 치면은 MZ세대냐 X세대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이에 낀 세대 혹은 MZ 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제일 즐거운 시기, 그러니까 뭐 유년기, 청소년기를 그때는 정말 잘 먹고 잘 배우고 즐겁게 생활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겪은 게 바로 고난의 행군. 예. 경제 체제가 붕괴되고 그리고 식량 배급이 어려워진 어떻게 보면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위기 상황을 그러니까 몸소 겪게 된 거죠. 제가 1981년생이거든요. 예.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10대 때는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90년대. 맞습니다. 북한은 90년대.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은 국가의 배급 체제를 믿지 못하고 장마당에서 각자 도생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나마 상태가 좀 좋았지만 상태가 정말 나쁜 사람들은 꽃제비, 우리로 치면 거의 고아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네. 내가 믿을 건 없다. 더 이상 국가도 믿기 힘들고 내가 장마당을 통해서 생존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생존법을 익히게 되면서 체제에 순종하기보다는 먹고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장마당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문화가 융합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국 문화에 대해서 친밀도가 높아지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북한에서 온 MZ세대 만나보니까 학교 가면 여전히 뭐 세뇌 교육을 시키긴 한데요. 뭐 우상화 같은 것도 하는데 속으로 이런다는 거. 입으로는 외우고 속으로는 뭐 배급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이런 얘기 한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문화까지 가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다들 그러셨을 텐데 요즘 같은 시대에 21세기잖아요. 아니 무슨 그 오물 풍선을 보냅니까?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경우를? 언제나 북한은 뭐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국면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또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얼마 전까지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지역에서 동부전선에서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밀렸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FPV 드론 부대들이 들어가서 그걸 막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휴지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냐면 러시아군이 공세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이미 이제 전쟁 지속을 하기 위한 물자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충분치 않다는 얘기인데 그 물자의 상당 부분이 북한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지금 현재 여태까지 러시아를 지원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군수 물자 그렇기 때문에 걔는 경제를 다 모든 것을 가용해서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왔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첨단 체계보다는 이제 이런 어떤 재래식 우리가 생각하기 좀 더러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측면이 있고 이게 좀 신빙성이 있는 게 뭐냐면 뭐 뉴스에 나왔지만 푸틴이 6월 중에 북한을 방문했다가
베트남을 또 방문한다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푸틴이 이제 6월 안에 방문한다고 해놨는데 이 한반도 안에서 막 포스 쏘고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그게 또 푸틴의 이미지한테는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 물리적보다는 비물리적인 방법으로 전하는 어떤 냄새가 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북한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의 민간 단체에서 삐라를 갖고 있는 풍선을 날렸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무기가 아니라 네. 이제 오물을 오물을 갖다가 보낸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중심 쪽으로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왜 하느냐? 북한이 왜 하느냐? 결국에는 첫 번째는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국가 총력전을 수행하는 이제 국민, 정부, 군의 신뢰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제 물냉 공세를 했잖아요. 네. 못 막아버렸잖아요. 뭐 아이언돔이 잘 작동하더라도. 그래서 몇백 개 이제 풍선을 보내주면서 군이 이런 거를 좀 못 막고 있다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게 해주면서 앞에 있었던 그런 어떤 사건과 연계를 시켜서 군을 더 이제 뭐랄까 국민족의 인식이나 신뢰감 속에서 약화시키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도 다분하게 있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 시기에 북풍이라고 하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을 부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후 온난화가 때문에 국지 기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북한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어떤 데이터를 쌀 수 있는 어떤 시기인 거예요. 물론 이렇게 날씨가 바꿨다는 것은 이건 준비된 거잖아요. 그럼 북한이 몇 년 동안 이거를 기상을 데이터를 쌓아와서 준비를 했고 이때 한번 날려보자 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날려보니까 어디까지 가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우리가 기성예 우려가 부부가 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다 이제 얘네들 예측을 하는 거죠. 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우려가 저희 스스로 합니까? 저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이게 뭐가 들어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는 것이 맞는 게 뭐냐면 이런 풍선에다가 자그마한 동력기를 달거나 그렇죠. 그 안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폭탄물을 달거나 아니면 생화학 물질을 넣거나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가성비가 높은 드론보다 가성비 높은 거잖아요. 네. 이런 어떤 뭐랄까 다차원적이고 다목적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북한이 이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오물이 온다고 해서 보지도 않고 버릴 수도 없는 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렇죠. 예. 모르기 때문이고 이제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이게 너무 오버하는 거다. 거기다가 뭐 생화학 무기 이런 거 못 넣는다라는 시선이 있고 반면에 북한이 2,500에서 5,000톤 규모의 화학 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오물 풍선이 생화학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어느 쪽에 또 무게를 실으시나요? 일단은 무기 체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조상근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 풍선이나 기구 같은 무기 체계가 실전에 쓰인 거는 사실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 서부 지역 산간에 화재를 내기 위해서 풍선이나 기구를 이용해서 소위탄을 달아가지고 실전에 투입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그러면 완벽하게 성공을 했느냐?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의 변화, 바람의 방향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은 태평양 어느 곳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더 무섭기도 한 것 같아요. 어디를 쏠지 모르는 데다가 그렇죠. 떨어지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 사용한다고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화학 무기인데 생화학 무기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굉장한 규제를 받는 그리고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지탄을 받는 무기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할 것이다 혹은 정말 유사시가 아니면 사용하기 힘든 무기 체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은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는 그런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무기 체계고 이게 완벽하게 목표 지향성이 아니니까 안심하고 있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그런 무기 체계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도 사실 화생방 방어사령부나 이런 곳에 굉장히 강합니다.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좀 더 우리 전력을 확인하고 네. 그들의 훈련을 좀 더 키워줄 그럴 필요가 있죠. 사실 지금 도시에 사는 우리는 오물 풍선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만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를 교란시켜서 불편하다는 특히 어민들 이런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자꾸 이어지자 우리 정부가 지난 4일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예, 일단은 이 9.19 군사합의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속 합의서죠.
즉 남북한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한 발씩 양보하자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주가 됐는데 그래서 2018년에는 조금 그래도 남북이 합의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피들이 양측에서 서로 철수도 하고 했었고 그리고 유해 공동 발굴 지역의 지뢰도 제거를 했었죠. 그런데 2018년 이후에 이게 합의라는 거는 양측이 지켜줘야지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2018년 이후 북한에서 계속적으로 도발을 했죠. 굵직한 것만 살펴보면 2023년 11월 22일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23일 날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파기 선언을 했죠.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2024년 1월 5일과 7일 사이에 벌어졌는데요.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포사격을 실시했는데 이때는 김정은이 현장에서 시찰을 했습니다. 즉 남북 군사합의 이런 거 우리는 지킬 그런 생각이 없어를 몸소 보여준 거죠. 그들이 얘기하는 최고 존엄이. 그동안은 남북 9.19 군사합의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북이 똑같이 한 발을 물러서서 합의를 했다. 근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사실 한 발이 아니라 우리 군은 북에 비해서 한 5발, 10발자국 양보를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도발이 진행이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즉강끝. 이제 북한이 직접적으로 도발을 하면은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히 응징하겠다라는 게 우리 군의 입장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똑같이 오물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점에서 이걸 보내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심리전적으로 우리나라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국방부와 정부 차원에서 먼저 이거를 심리적 차원에서 무기로 반드시 규정을 먼저 했어야 해요.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은 바로 즉각 끝이라고 말했으면 이 즉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즉각과 우리가 이제 군사적인 어떤 즉각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국민들이 이게 넘어왔을 때는 뭘 원하냐 바로 즉시 실시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 국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넘어왔을 때는 과정과 절차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의 소모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략적 차원에서 먼저 니네 이거 멈추지 않으면 확성기 재개할 거야 라고 한 것을 이제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결정에 따라서 이제 하고 말고를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 사태 같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늦어졌다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여러 번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앱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냥 무인기가 하도 많이 날라오니까 러시아 것이 날라오니까 결국에는 주민들이 핸드폰을 갖고 이걸 펴가지고 날라오는 곳을 찍게 되면 이게 바로 방공부대로 이제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국민들 하나하나를 탐지자사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안보를 우리가 함께 지키는 거다라는 어떤 결속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갖고 뭐가 옵니다 경보 전파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례를 이제 봤으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앱과 같은 어떤 그런 앱을 이용해 가지고 실시간 정보를 유통하고 그다음에 조치라든가 아니면 신고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초연결 네트워크 연결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즉각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있고요. 이에는 눈, 눈에는 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행태가 좀 저질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저희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같이 이해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성기를 한 거고요. 근데 우리 군이 이거 말고도 지상, 해상, 공중, 우주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북한의 어떤 대응이라든가 어떤 반응, 그다음에 우리가 경고를 했을 때의 조치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순차적으로 저희가 매뉴얼대로 준비하고 있다. 네. 그렇게 정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핵협의 그룹인 NCG 3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단 말입니다. 이제 8월에 한미 을지 연습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북핵에 대응하는 훈련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확실한 거는 한국형 삼축 체계가 좀 더 고도화가 지금 차근차근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과 핵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핵무기에 대해 한국과 미국을 통으로 묶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한국은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재미난 게 뭐냐면은 그럼 미국도 같은 스탠스냐? 미국은 다가오는 대선을 생각을 해서인지 긍정도 부정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확실히 우리도 한국과 같은 스탠스다라는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연합훈련이나 연습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화될 예정이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11월에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더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네. 좀 북한의 패턴은 11월 달을 이제 정치적 목표를 타이밍을 딱 생각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부터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반도 내부 안에서의 어떤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면 이제 어느 순간 얘네가 이제 그 총뿌리를 동해상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한테 야, 한반도하고 우리 이런 노력을 했는데 그냥 말 안 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또 군사력 강화하고 하기 위해서 계속 전투 실험할 거야. 했는데 공교롭게 그렇게 동해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동해안으로 가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 뭐라고 하게 되냐면 자기를 지향한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핵을 갖고 있고 ICBM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주한미군이 배치되고 있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관리해야 될 한반도에서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결국에는 대선에서 지겠죠.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11월 이전에 10월 달에 동해안에 뭘 쏘는 것과 이런 어떤 명분을 쌓아가지고 안 돼서 이렇게 총구가 점점 이쪽 남쪽을 통해 갖고 동쪽으로 변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과 이제 그 북한이 미국한테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북한이 큰 그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대응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훈련도 있잖아요. 연합훈련도. 이것도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우리나라 주요 인사가 뭐 미국의 어디 무슨 사령부에 가서 뭐 핵이라든가 이런 관련돼서 뭐 대담을 나눴다 이런 것도 하나가 나타나는 뭐 보도나는 것도 이것도 큰 어떤 대응 조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숨겨놓고 있어요. 비물리적인 어떤 대응에 대해서는 물리적 어떤 대응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있고 비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 저는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지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권위주의 국가는 정보 통제가 안 되는 것이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인지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게 하는 인지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우리가 발전시켜 놓고 그거를 수요에 맞게 대응해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즉, 그다음에 강, 그다음에 끝이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태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전체적인 큰 그림은 벌써 조상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군의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군을 잘 아는 군사 전문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군은 사실상 어떤 무드냐에 상관없이 훈련을 잘 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조직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그동안 뭐 9.19 군사합의나 아니면 평화 무드 때문에 정해져 있는 훈련량을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19 군사 합의가 뭐 유명무실화된 상황에서 서북도서에서 이제 이번 달로 알고 있는데 이 K9 사격 그리고 천무 다른장 로켓 체계의 발사 실사격이 서북도서에서 잡혀 있거든요. 사실은 9.19 군사합의 때문에 그 훈련을 하려면 부대가 이동을 했었어야 됩니다. 부대가 이동을 하려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부대는 전투를 하면 그곳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사격 훈련은 딴 곳에서 하고 실전투는 그곳에서 하게 되는 굉장히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서 정말 강한 군으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대비할 수 있는 태세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너무 강하게 나가기만 하면 안 된다. 단호하게 대처는 하되 이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북에서는 일부 우리 쪽 탈북민 단체에서 보낸 풍선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대응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 니네가 그들을 하게 묵인했기 때문에 그들이 북쪽으로 풍선을 날린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점들도 우리가 유익 있게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프라임 첫 번째 이슈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그리고 한반도 정세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요. 적재물 낙하되는 거 주의를 하시고 또 수상한 풍선을 발견하셨을 때는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펜스 프라임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권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왕의 건강 악화가 불거졌고 이스라엘은 라파에서 대규모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프라임 이슈는 안개 속 중동 전세입니다. 네,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지난달 19일 이란 대통령이 헬기가 추락한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면서 차기 권력 구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후보 대다수가 보수 강경파입니다. 후계의 구도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란의 정치 체제를 좀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표면상으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위에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이제 통치할 수 있고 동원령이라든가 어떤 군부의 주요 인사를 보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권을 가진 최고 지도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50일 안에 이란 헌법에 50일 안에 이제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후보자가 누구냐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냐면 아야톨라 이제 하메네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있는데 55살의 이제 모조타파 하메네이인데 이게 지금 현재 신학대학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이제 교수예요. 교수인데 아버지의 후광을 받아가지고 막부에서 막강한 힘을 지금 현재 펼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어떤 후보자로는 현재 이제 대통령이 서거를 했으니까 권한대항으로 있는 이제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 부통령도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미 두 차례 선거에 출마했고 서방과의 이제 핵 합의를 이제 이끌었던 사이드 잘리니 전 핵협상 수석 대표 등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라는 것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지만 그 이외에 최고 지도자, 이 정치 지도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데 그 사람의 아들, 제가 첫 번째 소개했던 사람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더 큰 거네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슬람이라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정치 위에 종교가 있는 거거든요. 종교 지도자가 여태까지 해왔고, 그다음에 아까 후속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란의 어떤 이제 혁명 이후에도 결국에는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가 지금 전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지금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란이 이제 대통령이 사망을 했을 때 미국의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우리가 헬기 부품을 못 구했다. 그래서 사망했다. 이거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79년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이란이 극진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미국에서 이제 항공산업에 대한 이제 경제 제재를 통제를 가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무기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이중 목적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했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1995년부터 이제 이란의 민간 항공기의 유지 보수를 막는 제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락한 이제 미국산 벨 212 헬기도 마찬가지 그때 이제 제대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 어떤 뭐 자유민주주의나 아니면 권위주의 국가에서든 다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오늘 헬기가 떠야 돼요. 떠야 되는데 폭우라든가 폭풍이 온다는 게 사전에 예고가 되잖아요.
아무리 이제 형편없는 기상청이라 하더라도 예고가 되면 그걸 캔슬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다른 수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강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벨 212 헬기는 1972년 이후에 총 430건의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미 그 중에 40% 가까운 162건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그런 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일정을 강행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봤을 때는 결국에는 어떤 수리 보석의 어떤 이런 문제보다는 제가 보기엔 인재에 가깝다. 인재에 가깝고 어떤 그 이란 내 정치 지형에 꿈틀대고 있는 어떤 변화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되게 재밌다고 해야 되나 흥미로운 사진을 봤는데 지금 이란하고 미국 사이를 보면 상상할 수가 없는데 옛날에 이란의 여성들이 그 옷도 자유롭게 입고 굉장히 막 서구적으로 하고 다니고 실제로 이란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좋았던 적이 있다. 이런 사진을 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전 세계에서 미국만 운영하던 그런 무기 체계를 운영했던 나라입니다. 바로 F-14 통계. 거의 동맹 수준인데요? 그렇죠. 거의 뭐 혈맹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독일이나 영국도 그 F-14 통켓을 원했지만 판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최신 기체였고 전략 무기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수출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막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켓을 이란에게 팔았다는 것은 이건 동맹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같이 가는 뭐 혈맹이다. 그때는 왜 그게 가능했나요? 그때는 사실은 세속주의하고 이 서구화를 통해서 왕권 강화를 노린 팔레비 왕조의 정책 때문이었고요. 또 미국은 미국대로 중동에서 입지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소련을 견제해야 될 중동 쪽의 국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도가 잘 맞아 떨어졌죠. 문제는 뭐냐면 팔레비 왕조가 사실 독재 왕정 국가를 운영을 한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이란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독재 국가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좀 밀어줬다.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 겁니다. 심지어 어떤 정도였냐 하면요. 팔레비 왕조 때 총리가 석유 국유화를 하면서 왕조를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망명을 가야 됐었는데 미국의 정보기관이었던 CIA가 쿠데타를 지원해요. 그래서 다시 그 팔레비 왕조를 복귀를 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타이트하게 맞아갔었는데 문제는 이슬람 혁명이 1979년에 벌어졌죠. 그 이후로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팔레비 국왕이 또 하필이면 미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걸 또 받아주죠. 네. 그러니까 이란의 급진파들은 야 이제는 미국하고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는 사이다라고 라는 그런 스탠스가 서지면서 결국 계속 강대강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지금 걱정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디펜스 포럼에서 이란을 들여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위주의 국가 아닙니까? 이란, 그리고 북한. 밀착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그 주는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난 4월 13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방법이 북한에 흘러갔을 것이다. 뭐 데이터를 공유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4월 13일 날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을 했는데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그다음 장거리 자폭드론 등 한 300기 이상을 동시에 발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에 뭘 했냐면 이제 자기의 하수격인 이제 헤즈볼라하고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지상에서 준동하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발사를 할 때 이스라엘 안에 있는 국가 이제 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이제 혼란을 야기하는 거예요. 플러스해서 거기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도 기본적으로 수행이 되고요. 네. 그 안에서 지상의 준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뭐랄까 지휘 통제 혼란이나 마비가 왔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서로 다른 세 곳이나 네 방향에서 이제 탄도 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순항 미사일, 그 다음에 장거리 자폭 드론을 이렇게 발사를 한 거예요. 그때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시라는 개념이거든요. 동시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반도 정장에 갔다 오게 되면 우리 전장은 바로 북한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붙어 있어요. 네. 동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산 말고 예를 들어서 240mm 방사포, 그 다음에 북한이 갖고 있는 화살과 같은 순항 미사일, 그 다음에 KN-23 같은 탄도 미사일을 섞어서 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동심이 없기 때문에 사전 경고할 수 있는 시간적인 거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오물풍선에서 보시다시피 뭐가 같이 했죠?
GPS 제밍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동시에 했을 때 GPS 제밍을 했기 때문에 공항도 일부가 훔치고 바다에 있는 배가 뭐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기타 우리의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전자제품도 문제가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증폭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되게 안타깝고 좀 뭐랄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또 권위주의 가치 사설에 의해서 또 왕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직후에 북한 사절단이 이란을 방문한 거죠. 그럼 목적성을 갖고 갔는데 그러면은 바로 직전에 그런 어떤 이스라엘 공격이 있었던 상황에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어떤 목적성을 갖고 갔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교환이라든가 이란이 써먹었던 미사일 전술 등을 이제 북한이 답습해서 바로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가장 활약하고 있는 드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샤이드 136이에요. 장거리 자폭 드론인데 이게 이란에서 만들어졌고 또 나온 게 뭐냐면 그게 다 제트 엔진을 다른 샤이드 238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 풍선이 아니고 드론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에 4월 13일 날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그 제트 장거리 자폭 드론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 이전도 저희가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권위주의 국가 사슬의 어떤 확장을 통해 갖고 북한이 지금 러시아나 이란을 통해서 얻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슬람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도 국강이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게 참 중동 정세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을 했죠.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고 그리고 사우디는 수니파의 맹주인데 문제는 이제 사우디의 국왕마저도 건강 악화설이 대두가 되면서 이제 두 개의 국가가 아닙니다. 더 이상의 두 개의 국가가 문제가 아니고 수니와 시아파의 지정학적 문제가 지금 불안정성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냥 생각하면 그래도 같은 종교인데 설마 그렇게 사이가 나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라크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 둘의 적대감은 타 종교를 대하는 적대감보다 오히려 더 심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동 쪽에서는 대리전 수행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1인자가 사망한 상태는 아니에요. 건강이 악화됐고 이란은 2인자가 사망한 상태이긴 하지만 불분명한 미래가 점쳐진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그림은 나오기 힘들다. 네. 앞으로 조만간에 평화가 올 것이다. 이런 그림보다는 좀 더 모호한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가 좀 더 나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점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전쟁도 저는 보니까요. 다른 나라랑 싸우는 것보다 내전이 더 무서운 것 같고요. 네네. 종교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이제 파가 다르다고 해서 더 무섭게 싸운다. 지금 저희가 잠깐 잊고 있던 것 같아서 가자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중동 정세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휴전안을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중심부 또 중부 난민촌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협상이 타결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휴전안을 계속 이렇게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5월 30일 날 그 바이든 대통령이 휴전안이 발표된 이후에 이스라엘 통일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네. 하마스의 군사 통치 능력을 파괴하고 모든 인지를 석방하고 가자 지구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스라엘의 목표가 충족돼야 영구적인 휴전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예, 이스라엘 안에서 예. 하마스의 뿌리를 뽑지 않는 이상 전쟁을 중지하지 않겠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여름의 씨앗 이스라엘 특수작전부대가 여름의 씨앗이라는 작전을 수행해서 인질 4명을 구출했잖아요. 네, 맞아요. 또 그때 또 엄청나게 많은 또 이제 인간인 피해가 발생해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지탄을 받고 있는데 여름의 씨앗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나 여름에 작전할 거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씨앗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작전명이라든가 어떤 성명을 통해 봤을 때도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때요? 이란은 그림자 전쟁을 했잖아요. 대리를 내세워서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이란이 계속 개입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자체가 갑자기 터졌다기보다는 이란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던 뭐 서방에서 이야기하는 저항의 축들, 뭐 시아파의 지원을 받는 우리가 얘기하기엔 무장단체, 그들이 얘기하는 저항 세력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전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는 제대로 전쟁을 벌이게 된 거죠. 게다가 지금 현재 중동 쪽의 구도를 보면은 시아 벨트가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예전엔 이란이 혼자 동떨어져서 시아파 맹주지만 좀 외로운 상태였다면 이제는 이란과 그리고 예멘 그리고 시리아까지 연결되는 어떤 벨트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들끼리 인력이나 아니면 무기 아니면 뭐 어떤 네트워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멈출 이유가 그다지 있을까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중동 쪽 얘기를 짚어보면 참 항상 답답한 것 같아요. 답이 안 보여. 그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사실 뭐 중동이 언제 뭐 평화적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항상 이제 무력이 오고 가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동 정세가 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관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어떤 향배가 결정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리주의 국가의 가치 사슬에서 이 러시아하고 이란과 뭐 하마스, 헤즈볼라 다 엮여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것이 다시 중동에서 화약고가 폭발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한 큰 그림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느 정도 뭐랄까 안정기에 좀 휴전에 어떤 가까운 정도의 그런 수위가 낮아지게 된다면 저는 이제 중동의 어떤 그런 무력의 어떤 강도도 낮아질 거라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더 크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계속해서 전쟁이 지속되면서 격렬한 싸움이 가게 된다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과 그다음에 기타 이란과 협조해서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중동 지역, 그다음에 또 대만, 그다음에 북한에서의 어떤 활동들이 극심하게 날 것이다. 지금 현재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지금 소강 상태예요.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중동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북한 지역들이 보게 되면은 조금 뭐라고 하면 무력의 강도가 좀 낮아진 측면이 있어요. 북한이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미사일 대신에 오물풍선을 보낸 것도 그 하나의 어떤 뭐랄까 징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큰 방향은 짚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러 전쟁도 그렇고 가자지구 전쟁도 그렇고 지금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한계에 봉착을 하면은 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다고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냐? 그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북한이 있잖아요.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그 상황은 바로 현 시점에선 그겁니다. 네, 오늘 디펜스 프라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국방홍보원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